안녕하세요. 쌀맘입니다. 오늘 쌀맘 사연은요. 11년 결혼을 산산조각 낸 내연녀에게 끝까지 복수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 결혼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전까진 평범하게 살았죠. 9살 아들과 7살 딸,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하루하루 버티던 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가정에도 충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였죠. 뭔가 이상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0주년 날이었어요. 남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반지. 여보, 사랑해. 고마워.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서.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 아직도 나를 챙기는구나.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며칠 뒤 가방을 정리하다가 익숙한 상자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죠. 제가 받은 반지와 똑같은 반지. 설마 아니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은 실수로 같은 걸 2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지울 수 없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 말고 다른 누구에게도? 저는 바로 묻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증거를 놓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추적했어요. 휴대폰, 메모 일정, 어디든 흔적 하나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깔끔해서 더 섬뜩했죠. 확신도 아니고 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혼자 미쳐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죠. 친구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야, 너만 당한 거 아니다? 진짜 요즘 남자들 왜 이러냐? 네 남편도 그럴 줄이야. 저는 멍하니 친구 얼굴만 보며 얼어 있었죠.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 남편도 바람났다잖아. 사흘에 한 번꼴로 싸우더니 결국 이혼. 근데 문제는 그 남편 놈이 증거 있어? 이러면서 뻔뻔하게 잡아댔대. 저는 바로 움찔했습니다.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양손을 공중에서 파바박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 의뢰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증거 나왔다는 거야. 흥신소? 그거 좀 무섭지 않냐?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친구는 거의 분통 터질 표정으로 말했죠. 야, 지금이 무슨 쌍팔년이야? 문신 있고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뒷골목에서 일 보자 이러는 그런 데 아니라고. 요즘은 그냥 깔끔한 회사원처럼 생긴 사람들이 서류 들고 다니면서 일하는 곳이야. IT 기반 AI 분석, GPS 추적, 드론까지 쓴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희한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교묘했습니다. 증거 단 하나도 안 남김. 휴대폰은 깨끗, 메모도 없음. 심지어 동선도 가지런. 저 혼자 상상병 걸린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흥신소 가보자. 아니 의뢰해보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후기 평점 비교, 후기 또 후기, 눈이 빠지도록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죠.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진짜로 치밀했어요. 빈틈이라곤 0.1mm도 없는 사람. 제가 가방에서 반지 쌍둥이를 발견한 건 진짜 천운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지도 그래요. 하나 더 샀던 걸 수도 있고 반품하려고 들고 있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흥신소에 전화해서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하려던 바로 그날 흥신소에서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사모님, 찾았습니다. 증거 잡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가슴은 쿵. 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이 안도감과 진짜였어? 라는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도착한 사진, 남편, 그리고 어떤 여자, 호텔. 얼굴은 멀고 흐릿했지만 자세, 습관, 움직임. 딱 봐도 남편이었어요.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 낯선 옷차림, 완전히 다른 세계. 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알아요. 남편은 말로 빠져나가는데 달인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추가 증거 더 필요해요. 그랬더니 흥신소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시죠. 남편이 휴대폰을 복제폰으로 만들자고. 실시간 문자를 받고 실시간 통화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현장을 딱 잡자고. 저는 바로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직원의 대답이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분이 너무 조심합니다. 이번 사진도 장소로 계속 바꿔 겨우 찍은 겁니다. 이 상태로는 더는 어렵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조건은 단 하나. 남편 휴대폰을 잠깐이라도 손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 뒤로 며칠 잠도 잘 안 오고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할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똥을 치워야 하는데 내 손에 똥 묻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신소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죠. 말했습니다. 복제폰을 만들려면 남편의 휴대폰을 잠깐이라도 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잠이 들 때를 노려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저 인간이 잠만 자면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남편 놈은 웬걸 정말 징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을 잘 때도 휴대폰 줄을 팔목에 감고 자는 인간이었어요. 어찌나 꽉 감는지 도저히 폰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틈만 나면 남편 행동을 살피고 방안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노렸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진짜로 하늘이 도와준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아주 잔뜩 취해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혼자 들어오지도 못하고 회사 직원 2명이 남편을 업어서 들여보내더군요. 결혼 생활 11년 동안 그렇게 만취한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탁 내려앉으면서도 속으로 외쳤습니다. 왔다. 이게 기회다. 남편 거의 널브러지듯 침대에 던져지다시피 눕고는 금세 숨소리가 고르더군요. 치기가 얼마나 올랐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휴대폰도 손에 쥐지 못하고 바로 옆에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서 남편의 숨결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골아떨어진 상태, 아예 죽은 듯 잤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흥신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주세요. 기회가 왔어요.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2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마치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질끈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아침까지 깨지 마라. 제발. 그리고 저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긴장으로 굳어있는 몸을 부여잡고 흥신소 직원이 오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흥신소 직원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근데 남편 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프로입니다. 차 안에서 복제 작업 진행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직원은 남편의 폰을 들고 조용히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이 저한테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실에 서서 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행히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저도 모르게 남편의 뺨을 살짝 때렸습니다. 이 인간아, 무단횡단도 안 하는 내가 너 때문에 별걸 다 한다, 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 직원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제 작업 끝났습니다. 직원이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폰으로 남편분의 통화 기록, 메시지 전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이한 내용 보시면 즉시 연락 주세요. 아참, 아시겠지만 문자 스크린샷 같은 건 법적으로 증거로는 사용 못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 외도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충격과 분노로 제 이성을 붙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 휴대폰 속에는 내 언니와 주고받은 문자가 며칠, 몇 주, 몇 달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메시지를 모두 싹 지워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어느 날 복제폰에 이런 대화가 떴습니다. 내 언니요. 이혼 안 해? 그 여자 이제 지겹지 않아? 남편. 지겹지. 근데 뭐 공짜로 내 애들 키워주잖아?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내 언니요. 그럼 난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돼? 남편. 너는 내가 신경 쓰지. 걔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걔는 그냥 내 집에서 애 키우는 벌레야. 벌레.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벌레.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벌레라고요?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돈 아끼느라 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11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그 인간한테는 그냥 벌레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내 언니의 관계를 온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을 보내놓은 뒤 저희는 소파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벌써 돌아온 건가? 하고 놀란 순간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죠.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저를 갈구는 걸 거의 취미처럼 즐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산을 퍽 소파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날이 왜 이렇게 덥니? 아, 나 땀으로 샤워했구나. 진작 단지로 이사했으면 집 가까워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지 않아도 되잖니. 그렇게 이사하라고 해도 고집 부리더니 하긴 지밖에 모르는 건 늘 똑같네. 그러더니 남편을 칭찬하며 저를 쏘아보았죠.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퍼질러 앉아서 친구랑 수다나 떨고. 저는 친구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시어머니는 더 역정을 내며 계속 제게 말했습니다. 너 콩국수나 삶아라. 아이고 더워.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봐.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불쑥 나타나 저를 쉬지 못하게 만들곤 했죠. 저는 그동안 꾹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남이 될 상황인데 도대체 왜 제가 이 막대먹은 여자의 행동을 참아야 하죠? 직접 만들어 드세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더위를 먹은 거냐? 너 다시 말해봐. 직접 만들어 드시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혼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그냥 가세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비빌 언덕도 없는 제가 그 잘나신 댁의 아들과 이혼을 한다고 하니 황당함이 글자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죠.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며 화를 내었습니다.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요즘 젊은 것들이 미쳤다 하더니 이제 네가 미쳤나 보다. 어디 옆편 내가 이혼을 입에 담아?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머리에 헛생각만 가득하지? 늘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 많이 참았어요.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도,
집안일과 아이들 책임을 혼자 진 것도 모든 걸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미치죠. 제가 안 미치겠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밖에선 딴 년이랑 놀아나고 있는데 내가 뭐 놀고 먹나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다 하고 지랄 맞은 성격 때문에 친구도 없이 매일 집에 드나드는 시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다 봉양해 드렸잖아요. 숨을 고르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안 미치는 게 정상이겠어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마치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씨부리는 거야? 딴 년이랑 놀아나?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바람났다고? 바람뿐이겠어요? 당신 아들이 저보고 밥이나 축내는 벌레라고 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아들이 집 본처로 생각하는 진심이 이거라고요. 계속 콩국수나 삶으라고 타령이나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몸성할 때 제 발로 제 집에서 나가실 겁니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제가 뱉은 말 하나하나에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네 서방이 잠시 한눈을 팔았어도 네가 어디서 감히 그런 막말을 내뱉어? 우리 집안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거니? 남편이 바람났으면 네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알아봐야지. 저는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디 사람이 미치면 얼마나 돌아버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남편 하나 바라보고 참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거의 던지다시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죠. 이건 못 놓겠냐? 네가 이렇게 내조하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니냐? 남자가 왜 바람을 피겠어? 내 착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착한 남자들 다 뒤졌나 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은 이건 너무 심했어요. 지금 절 탓하신다고요? 집에 가시는 길에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치매에 걸리신 게 분명하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심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쫓아냈다며? 오늘 전화 와서 한참 한탄하더라. 저는 속으로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겠지 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 정도의 양심도 없더군요. 너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어떻게 알았냐? 설마 사람 붙였어? 그렇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오해였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온 아내에게 최소한의 책임감도 배려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심지어 그 와중에도 너는 참 매정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 노인네를 더운 날 그렇게 쫓아내야 했냐? 콩국수 해드리고 집에 보내드리는 게 도리 아니냐? 라는 잔소리만 하더군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죠. 저는 그제야 확실히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 중 일부를 꺼내서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어. 이혼합시다. 서로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이제 끝내요. 남편은 잠시 제 손에 있는 서류를 보더니 태연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한테 정말 진전머리 난다. 실망이야. 위자료 잔뜩 준비할 거고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아낼 거니까. 그러자 남편은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위자료를 줘? 재산분할? 나 돈 없어. 다 날렸어. 그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말도 안 돼. 10년 넘게 살아온 아내에게 그렇게 뻔뻔한 말을 하다니. 분노와 황당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겠다. 순간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못 빼돌리게 잘 감시해. 재산 관련 자료들 다 마련해둬.
보통 이혼 소송 시작하면 재산부터 빼돌린다. 씨.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바람 피우고 내언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걸려서 이혼당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재산을 빼돌렸을 남편의 철저한 계획.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혼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재산을 숨기고 빼돌리더라도 법적으로 찾아내면 다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같이 하자.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하지만 남편 정말 철저했더군요. 사업 준비하다가 사기를 당했고 그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날렸다는 법원 제출용 주장을 미리 만들어 놓았더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가 사기당한 증거까지 꼼꼼히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다. 너 아무리 철저해도 법과 증거 앞에서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 하지만 저도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 친구도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진 않았습니다. 남편 놈이 내언녀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심증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고작 심증일 뿐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증거재판주의. 아무리 의심돼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증거 없으면 그냥 말장난이더군요. 문제는 저한테 그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진짜로 전부 뒤졌습니다. 통장, 계좌, 서류, 월급 명세서, 집서랍, 개인 금고. 심지어는 남편이 쓰던 낡은 노트까지. 하지만 정말 남편 말처럼 남편 놈은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아니 없긴커녕 마이너스였어요. 통장 잔고는 0원. 몇 개는 이미 마이너스 통장. 게다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대출을 잔뜩 받아 완전 깡통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대체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걸까? 남편의 교묘한 거짓말과 연기에 저는 완벽히 아주 정확하게 속아 넘어간 거죠. 남편은 바람 피우고 내언녀와 놀아났고 그 와중에서 뒤에서는 오랫동안 이혼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와 제 변호사 친구는 나름대로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 이혼 소송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편이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는 제 말보다는 사기를 당했다는 남편의 주장을 법원은 더 믿어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남편은 사기당했다는 증거와 판결문까지 준비해뒀기 때문입니다. 남편 말로는 친구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지만 이놈은 그 친구와 뒤에서 합의했고 아마 수고비까지 챙겨줬겠죠. 그러니 법원은 초범이라며 합의했다며 그 사기꾼 놈에게 집행유예를 줬습니다. 서류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남편의 사기 피해자 코스프레. 저는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산 분할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집에 혼자 앉아 그날 밤 저는 제 상황을 곱씹어봤습니다. 열받는다고 소리치고 때를 써봐야 뭐가 달라질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저는 차갑게 가라앉히며 냉정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걸 뒤집어야 해. 반드시. 일단 남편이 내언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다는 심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증거만 잡으면 돼. 그럼 모든 게 달라져. 그래서 저는 흥신소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 남편과 내언녀의 관계를 샅샅이 파헤쳐서 모든 것을 알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흥신소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내언녀를 추적하고 그들의 숨겨진 발자취를 모조리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전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내언녀 헤어졌다. 단순히 헤어진 게 아니라 남편이 내언녀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지만 곧 모든 게 딱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 놈도 그 내언녀에게 이혼당하고 버려진 것이죠. 남편은 외도가 걸릴 것을 대비해 제게서 재산을 완벽하게 옮겨두었고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계좌이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오직 현금으로만 움직였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제게 기회였습니다. 내연녀가 남편 뒤통수를 치고 돈을 혼자 가지고 잠수 타면 남편은 그 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 이 사실이 밝혀진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와, 진짜 잠시나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 상황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저를 비참하게 만들기보단 통쾌하게 만들더군요. 날 배신하고 뒤에서 치밀하게 짠 계획이 결국 지 멍청한 뒤통수로 돌아오는 꼴이라니. 그래, 그래야지. 인생은 그렇게 돌아오는 거야. 스스로 중얼거리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저였습니다. 웃음이 잠시였지 현실은 냉정하게 그대로였거든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재산 한 푼 못 받고 이혼까지 빈손으로 끌려 나온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내연녀에게 제 돈을 되찾아올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돌아온 건 역시나 차갑고 현실적인 말뿐이었어요. 어렵죠. 법원에서도 이미 판단 끝났고요. 재산 되찾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 그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합법적으로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럼요. 합법적으로는 안 된다면 불법적인 방법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흥신소 직원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법은 많죠. 뭐 찾아가서 협박을 하든가 때리든 뭐 그런 방법들요. 아시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정 원하시면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연결은 해드릴 수 있는데 사모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 쓰면 스스로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남편은 내연녀에게 뒤통수 맞고 나는 남편에게 뒤통수 맞고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아주 오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하지?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천천히 아주 냉정한 하나의 결심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더라고요.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통째로 빼앗기고 그렇게 처참히 밟아버린 제 자신을 보는데 상간녀 그녀는요. 그 모든 걸 가져가 놓고서는 그걸로 지 인생 꽃길만 걸을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절대로 그럴 순 없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하고요. 결국 제 인생이 이렇게 박살난 것도 그 시작은 상간녀, 그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를 묻어버리기로요.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당한 만큼만 돌려주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상간녀 김서정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단단히 준비한 저는 아침 일찍 그녀가 다니는 회사로 향했죠. 회사 입구에서 김서정이 출근하는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을 때 김서정은 저를 알아보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기 왜? 뭐 1인 시위라도 하시게?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끝까지 갈 거야. 김서정은 저를 보자마자 제 전투욕을 완전히 자극하더군요. 그래, 어디 둘 중 한 명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너 만나러 왔어. 제가 고개를 들자 김서정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와, 진짜 미쳤네. 여길 와? 뭐 시위라도 하려고? 아휴, 그래서 남편도 뺏기지. 순진하고 병신 같으니까. 그 말의 순간 제 속에서 퍽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 이쯤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었죠. 도망칠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서정씨,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잃은 게 얼마나 많은지 너도 알지?
아유,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징징대? 잃을 짓을 했으니까 잃은 거겠지. 난 그냥 기회가 있어서 잡았을 뿐이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야. 나는 남편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아이들 미래까지 흔들렸어. 근데 그게 다 너랑 그 인간이 만든 결과잖아? 서정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그래서 뭐? 나보고 책임지라고? 웃기지 마. 책임지라고 온 거 아니야. 저는 한 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네가 빼앗아간 만큼 돌려받으려고 온 거야.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넌 내 인생을 망가뜨렸고 난 그걸 똑같이 돌려줄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가 했던 만큼만. 서정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가 곧 비웃음으로 덮었어요. 와, 진짜 미친 사람이네. 설마 나한테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믿지, 아주 많이. 잠깐 사이에 서정의 얼굴이 조금씩 흐려졌어요. 제가 들고 있는 봉투 때문이었겠죠. 그 봉투 안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서정의 약점, 기록, 자료, 그리고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서정아,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넌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거든. 내 남편이 빼돌린 돈 절반은 내 몫이야. 지금 당장 내놔. 내가 말하자마자 서정이 코웃음을 팍 치더군요. 아이고 무섭다. 내가 네 남편 돈을 왜 훔쳐? 애들이나 데리러 가라 주부님. 됐다. 예상했던 대로의 뻔뻔함. 지금이 마지막이야. 나중에 울면서 엎드려도 소용없다. 그러자 서정이 눈을 뒤집으며 말했죠. 아, 영화 찍냐?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아, 진짜 병나. 그 말을 딱 끝내고 나를 지나치려는 순간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돈, 내놔. 그녀는 내 팔을 확 뿌리치며 욕을 내뱉었죠. 아, 미친. 그 순간 팍! 내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주변 공기가 쫙 얼어붙고 나는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고 말했어요. 야, 서정아, 너 그거 진짜야? 술집에서 몸 팔아서 등록금 마련했다며? 그래서 대기업까지 왔다며? 와, 노력파네. 서정 얼굴이 즉시 피가 사라지더니 입만 달달 떨림. 그걸 어떻게? 나는 웃었죠.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제니, 너 가명 기억나지? 주변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서정은 당황해서 날 골목으로 끌고 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처음부터 협박 중이었어. 그녀 눈동자가 흔들릴수록 내 목소리는 더 낮아졌죠. 입 함부로 놀린 건 너야, 멍청한 거사. 서정이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헛소문 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고소해. 뭐? 고소하고 유언소송하고 증거 제출하고 다 해봤어.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팡 하고 웃으며 말했죠. 근데 궁금하네. 네 회사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을까? 상간녀인 너? 아님 피해자인 나? 그때 나는 가방에서 A4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흥신소에서 받은 너 제니 시절 업소 기록. 서정이 얼굴이 하얗게 증발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돈 좀 썼지. 너 정도면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 서정은 서류를 낚아채려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죠. 나는 천천히 아주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고소한다고 했지? 응, 해. 서정이 식은땀 흘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내가 마지막 칼을 빼들며 말했죠. 근데 말이야, 고소장 접수되기 전에 이 서류 네 회사 단톡방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너네 부모님, 친척들한테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녀 귀 옆에 대고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누가 더 위험한 입장인지 이제 알겠지? 서정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그 순간 깨달았겠죠. 칼자루는 처음부터 내가 쥐고 있었다는 거. 다음날 서정이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으며 어제 일이 없던 듯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테이블 옆에 서자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또 왜 왔어? 목소리가 이미 흔들렸죠. 저는 의자를 끌어 앉았습니다. 왜 오긴, 내 돈 받으러 왔지. 서정이 친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이 이를 악물며 말했죠. 너 어제 일은? 어제? 그래, 너 나 때렸고 나도 때렸지. 균형 맞았잖아? 카페가 술렁였습니다. 서정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손을 숨겼고 제가 코앞까지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관둬. 친구들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서정이 속삭였습니다. 돌아가, 제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서정아, 지금 마지막 기회야. 좋게 끝내고 싶으면 내 돈 돌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의자가 세게 밀렸습니다. 서정이 벌떡 일어난 거죠. 야, 그만 좀 해. 네 남편이랑 난.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어요. 서정아, 여기서 뭐라 떠들든 상관없어.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널 상간녀로 알 수도 있어. 그대로 둘래? 서정은 입을 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카페에 안 사람들은 이미 조용, 오히려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돈만 준비해. 그날 밤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진짜 게임이 시작된 느낌이었죠. 다음날 저녁 저는 어느 식당을 찾아갔어요. 서정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죠. 소박하지만 손님들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서정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뭘 드릴까요? 백반 하나 주세요. 그런데 혹시 서정이 어머니 맞으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얼굴을 활짝 피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서정이를 아는구나. 세상에, 우리 애가 친구를 잘 안 보여줬는데. 반가워요. 어디 친구예요? 학교 친구? 회사? 나를 서정의 친구라고 여기시며 챙겨주려 하시는 모습에 잠깐 마음이 저릿해지더군요.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조차. 하지만 곧 서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삶을 산산조각낸 그 사람 말이에요. 나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그래, 흔들릴 때가 아니다. 여기 온 이유 잊지 말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서정의 어머니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딸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여유롭게 사진을 찍어 서정에게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어머니 손맛 좋네. 맛있다. 1분도 안 돼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정이었죠. 자기 엄마 식당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 겁에 질린 채 전화를 걸어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밥만 먹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쾅 열리더니 서정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하얗게 질리더군요. 미쳤어? 여기서 뭐 하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느릿하게 답했습니다. 왜? 밥 먹으러 왔지. 내 인생 박살낸 상간녀 엄마라길래 어떤 분인가 뵈러. 서정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초조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군요. 그 순간 이미 느꼈습니다. 복수는 시작됐다고. 서정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떨림과 겁에 질린 눈빛은 숨기지 못했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가 돈 벌던 일 네 엄마는 알아? 아, 모르시겠다. 그치? 그럼 그 사실을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미친, 협박하지 마. 서정이 이를 꽉 물고 욕했지만 이미 표정은 무너진 상태였죠.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싫은데? 네 당당함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네가 말할래? 아니면 내가 말할까? 선택권은 줬다. 그때 조용히 음식을 나르던 서정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셨죠. 서정아, 무슨 일이야? 서정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고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은근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입니다. 서정의 어머니는 우리가 단순히
친구 사이 싸움인 줄만 안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러니? 친구끼리 싸운 거야? 싸우지 마. 서정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친구끼리 너그럽게 봐줘요. 서정아, 어서 미안하다고 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움켜쥐어지는 듯 했지만 이 나이 지긋한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모든 책임은 오직 딸 서정에게 있죠. 저는 서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어머님이 사과하라잖아. 네가 저지른 일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해. 서정은 여전히 자존심만 세운 채 입만 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제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이미 한 발자국도 물러설 기미도 없으니 선택은 저에게 남았죠. 저는 서정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히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게요. 서정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했고 제 가정은 산산조각 났어요. 제 두 아이는 이제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굴고 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방과 손님들조차 숨을 죽였고 서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정의 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다가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서정은 엄마를 붙잡으며 날카롭게 소리쳤죠. 악마 같은 년, 독사 같은 년, 너 미쳤어. 우리끼리 일인데 어떻게 가족까지 끌어들여? 저는 차갑게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봐. 네가 저지른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야. 그리고 서정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인생 박살나는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정은 울며 욕을 퍼부었지만 이제 모든 고통과 배신이 되돌아갈 차례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서정에게 마지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죠. 저는 서정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정의 아이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난 엄마 친구 경아라고 해. 아이의 얼굴에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정의 딸과 함께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죠. 그때 아이의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학교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집에 오지 않자 서정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야? 이모가 전화 좀 받아볼게. 그렇게 저는 아이에게서 핸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내연녀 서정은 미친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애가 무슨 잘못 있다고 그래? 걔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상간녀라는 사실 애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녀는 점점 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애는 가만히 두라고. 제발 애한테는 그러지 마. 애가 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 화풀이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해. 와서 내 머리채를 잡던 뺨을 때리던 하라고.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 애들은? 너 때문에 아빠도 잃고 반지하방으로 쫓겨난 내 아이들은 무슨 죄야?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가족은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도대체 내 새끼들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잘 들어 서정아. 다른 사람 인생 박살내고 지옥에 떨어뜨릴 생각이었으면 너도 네 인생 박살나고 지옥에 떨어질 각오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녀는 그제서야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신목 속에 울음을 터뜨리더니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며 그녀는 간절하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신에게나 용서 빌어. 난 널 용서해 줄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정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정의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저 잘해라. 남의 것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말만 전했죠. 그날 저녁 서정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었나 봅니다. 저를 보자마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돈 돌려줄게요. 제발 딸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걸 잃었고 그 상처는 평생 갈 테니까요. 딱 하나,
서정도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죠. 제 말이 끝나자 서정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죠.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 눈물 콧물 뒤엉켜 얼굴은 엉망, 숨이 넘어갈 만큼 울부짖었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무너지네. 그 생각뿐이었죠. 저와 제 아이들에게 했던 짓을 떠올리면 저 눈물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얕았죠. 저는 천천히 그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울어? 근데 왜 내가 그 눈물을 받아줘야 해? 내가 울 땐 네가 웃었잖아. 내 가정이 무너질 땐 네가 즐거웠잖아. 내 아이들이 울 때 넌 어디 있었어? 서정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만 들썩였고 저는 그녀 귀 바로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정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너한테 빼앗긴 시간, 눈물, 가정 다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네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지 난 끝까지 지켜볼 거고. 그제야 서정은 겁에 질린 눈으로 날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재미있더군요. 용서? 웃기지 마. 먼저 내 돈부터 돌려놔. 전 남편이랑 빼돌린 그 돈, 내 목 전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정 얼굴이 쓱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가 떨어지더니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알겠어. 내일 줄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네가 쓸 생각하지 마. 전부 기부해. 보육원 같은 데다. 제가 아프면서 살아. 서정은 눈물 흐르는 걸 닦으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응, 진짜 그럴게. 이제 그 돈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 그녀는 제 손을 잡으려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나는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죠. 잘 들어. 나는 평생 널 지켜볼 거야. 네가 제대로 사는지 봉사 다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서정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나는 단어마다 힘을 실어 말했죠. 만약 다시 잘난 척하고 살면은 네 비밀 네 딸한테 내가 말한다. 서정은 식은땀 흘리며 고개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싫어. 그럼 똑바로 살아. 10년 뒤든 20년 뒤든 네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내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네 딸 결혼식 날일 수도 있고 첫 아이 태어났을 때일 수도 있고 그때 네 딸은 알게 되겠지. 자기 엄마가 어떤 여자였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울부짖으며 말했죠. 알겠어. 제발 알겠다고. 나는 머리채도 안 잡았고 뺨도 한 번 안 때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미 내가 준비한 마지막 복수 앞에서 그 여자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서정은 약속대로 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진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딱 손에 쥐어주는 순간 시원하다. 거의 사이다 벌컥 마신 기분이었죠. 이제 알겠지? 제가 딱 한마디 던지자 서정은 눈물 콧물 뒤섞인 얼굴로 닭처럼 끄덕끄덕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기부할게요. 그리고 진짜로 했습니다. 회사 때려치우고 엄마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시간 날 때마다 봉사 다니고 완전 인생 리셋 모드더군요. 전 남편요?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돈도 잃고 그 뒤로는 그냥 증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굴러다니든 이젠 솔직히 관심 1도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 지인이 뜬금없이 알려주더군요. 그 사람 암으로 갔대. 네, 전 남편 부고였습니다. 장례식장 들어가는데 전 시부모님이 기절할 때 놀라길래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10년 넘게 바람나서 우리 다 버려놓고 결국 엔딩이 이거야? 아니 진짜 이게 뭐냐? 개그냐?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얼었죠. 근데 뭐 할 말은 해야 하는 거니까요. 한마디 딱 남기고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와 제 아이들뿐. 복수 끝. 참교육 완료.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셋이 웃으면서 사는 게 제 복수의 마지막 장면이니까요.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